안녕하세요. 그 글쓰기 강의 하기 위해서 여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이렇게 어, 전철역을 내리니까 아주 멋진 도시가 하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 팀장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글쓰기 가르쳐요. 소설가로 어떻게 등단을 했는데 등단한 지가 한 35년 되죠. 근데 소설가로 등단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중대에서 수업하다가 강의 시간에 그 얘기가 탁 튀어나왔어요. 내가 정말 작가로서 잘 살고 싶었다면은 방향을 약간 잘못 택한 게 아니냐. 너무 강의를 많이 했다. 그거보단 글쓰기 쪽을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가 강의 중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현재로는 사실 소설 창작은 중대에서만 가르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IMF 무렵에 98년도 무렵에 한예종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예종에서는 주로 이제 넌픽션 쓰기를 가르칩니다. 시나리오 쓰는 학생들 대상인데 학생이래야 뭐 요즘은 전부 30 넘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 쓰는 학생들이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냥 뭐라고 할까. 짧은 글 잘 쓰는 거, 신업도 써야 되고, 피칭도 해야 되고, 제작자 구하려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글쓰기를 잘해야 돼서 그걸 이제 넌픽션 쓰기라는 명칭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자꾸 이 짧은 글쓰기 있잖아요. 수필 내지는 뭐 그런 것들 가르치는 것이 소설 쓰기보다 더 많게 됐어요. 더 강좌 수가 많아지고 또 뭐 들어오는 대로 별로 거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겨레를 지속적으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가르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수준 높은 예술적인 강의를 기대하시면은 조금 그럴 거예요. 주요 품목이 넌픽션이라서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갑자기 날씨도 굉장히 갑자기 가을이 돼 버렸어요. 뭐 서서히 어떻게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쓰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을 좀 많이 느끼시고 할 테니까 이번에 그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글쓰기를 개요라고 할까?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하는 수업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걸 갖다가 잘 정리를 해서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본을 가르쳐 드릴 테고 뭐 나머지 예술적인 글이라고 하는 게 아마 소위 이제 예술적인 글이라고 하기보다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영화과 애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돈 내고 읽어야 되는 글하고 제발 읽어주세요 해야 되는 아마추어 글하고 차이가 뭔가. 그런 것들을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얘기를 좀 하게 되겠죠. 두세 번째 시간에. 근데 사실 이제 글쓰기라고 오늘 얘기 주제를 잡았는데, 글은 일단 쓰기 중심으로 얘기를 합시다. 글은 말이죠. 쓰지 않으면 안 늘어요. 그건 아시죠? 절대로 아무리 막 글쓰기 기술을 갖다가 막 통달을 해도 써보지 않으면 안 늘어요. 요즘 내가 워낙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작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고지 들고 골방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작가나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외를 받습니다. 나 굉장히 놀랐어요. 조카가 시인인데 수강생들하고 뒤풀이를 하러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조카가 예쁜 아가씨하고 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서강대 앞에서. 그래서 얘 연애하나 봐. 그렇게 하고서 모른 척 했더니 내가 나가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수강생들하고 얘기 끝나서 나가는데 막 쫓아왔어요. 고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데이트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등단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 과외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시인이 되려면은 시인한테 그렇게 1대1로 과외를 받나 봐요. 그래서 정말 세상 변했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 그런 일은 있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많이 본 일은 아니고 보편적으로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르치는 어디 강좌 같은 데 등록을 해요. 그게 우리 시절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이 강좌 증후군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다가 일단 등록만 해놓으면 뭔가 뿌듯한 거예요. 뭔가를 이룬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여기저기 등록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늘어요. 그리고 또 강좌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뿌듯했어. 그렇게 하고서 자도 안 늘어요. 느는 거는 실제 써볼 때 늘어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그 여기 갔더니 문혜반 선생님이 그 작가가 되는 비결이라고 해서 써준 게 있어요. 3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사, 다독, 다작. 이 3가지만 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뭐 이거면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내가 90년도서부터 소설 창작을 창작반에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이제 완전히 강의하는 인간이 되다시피 했는데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강의는 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강의료보다는 뭔가 뿌듯함이 중요해요. 끝날 무렵에서 내가 잘 가르쳤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잘 가르쳤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쓰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과제를 내고 그리고 써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이들 늘어요. 많이 느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하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일단 많이 써보겠다 하는 마음. 처음서부터 너무 잘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건 난 좀 써놔야지.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작에서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 거 아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는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모든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은 키친 테이블 소설이라고 불러요. 알죠? 나도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도 내 서재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작가 요즘은 안 그런가 봐요. 과외도 시키고 뭐 서재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작가가 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아는 한도까지는 되게 작가라는 사람들이 초창기 한 2, 3년 차 될 때까지는 자기 서재라고 하는 건 대체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내 때만 해도 더욱 이거 해서 시작하자마자 전업 작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고 그러다가 밤에 이제 직장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서 썼어요. 아니면은 주부들도 직장이 없는 건 직장은 없겠지만 직업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집안일 열심히 하잖아요. 집안일 하고 그러고서 뭐 쓰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키친 테이블 소설이라고 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남들 다 자고 그러면 이제 조용해진 뒤에 식탁 탁 치우고 거기 앉아서 썼다. 그래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자기 소설은 술집 영업이 끝나고 나서 새벽 1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주 한 캔 놓고서 새벽이 될 때까지 썼던 게 내 첫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하면서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론하기 전에 우선 부탁드릴 게 뭐냐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식구들이 다 가요. 나는 그래. 식구들이 아침에 출근만 하면 집안 전체가 다 내 거야. 그러면은 아침 10시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앉아 있으면은 전업 작가 해보셔도 뭐 여러분들 같은 느낌이시겠지만 어떨 때는 써지고 어떨 때는 안 써져요. 때려 죽여도 못 쓰겠다. 내용이 안 나올 때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빈둥빈둥 책 보거나 핸폰 보면 안 돼요. 그냥 빈둥빈둥 앉아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필을 깎았어요. 요즘은 그 짓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글 쓰려고 앉아 있는데 안 써,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주로 연필을 깎는데 앉은 자리에서 연필 2타스를 다 깎는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냥 깎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둥빈둥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대풀이 되는 거죠. 대풀이 뭐 일주일에 엿새, 우리 때는 토요일 날 노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통 엿새였습니다. 엿새 정도를 매일 그 시간에 그 시간만큼 앉아 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왜 최초로 일본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그 칸 영화제에서 그 뭐죠 그랑프리 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제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자기 영화의 시나리오는 자기가 썼어요. 대개 이제 남이 써준 거 가져와서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찍은 편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너 시나리오를 갖다가 혼자 그걸 다 손수 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매일 집에 들어오면 자기 전 1시간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도 쓰고 일단 자기 전 1시간.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보다 더 잘 지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1년이면은 1시간 쓰면 보통 한 페이지래요. 한 페이지가 돼서 1년이면 365페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한 2권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이 됐고 나도 뭔가 글 쓰고 싶은 욕구가 늘 내면에 있었는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끼적끼적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만약에 좀 본격적으로 글을 적어도 난 책 한 권 정도는 써놓고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은 한번 도전해 봄직합니다. 도전해서 한 뭐 석 달쯤만 하루에 한 2시간쯤 같은 시간 그게 틀린 시간은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분위기를 타요. 글 쓸 때. 그래서 나는 긴 글 쓸 때는 책 한 권 써야 되거나 하면 되게 작업실을 얻습니다. 작업실을 얻어가지고 너무 부지런한가? 아침 7시까지 딱 도착을 해가지고 앉아서 뭐 어떨 때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도 쳐다보고 구름이 어떤가 이런 것도 쳐다보고 내키면 또 막 내리다지로 쓰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오후 4시면은 보통 끝나서 집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한 서너 달 하면은 이제 책 한 권 분량의 원고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그렇게 길게 나야 전업 작가니까 그렇게 오래 한다지만 뭐 여러분들은 키친 테이블이니까 아직은 키친 테이블 라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밤 10시서부터 12시까지 앉아 있겠어. 1시간도 괜찮습니다. 쿠로사와 아키라처럼. 그래서 글은 안 쓰면 안 는다고 하는 거. 그걸 좀 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꿀은 어떻게 나오고 꿀의 성분은 어떻고 그 꿀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막 해가지고 연구를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끈적거리는 거 못 먹어서 꿀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꿀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글도 똑같아요. 기술과 관계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전거도 뭐 백날 연구해봐야 실제 안 타보면 자전거 못 타는 거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본 만큼 느는 거고 써본 만큼 이론을 들어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 오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잡담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뭐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뭐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회계사인데 이거 다 그만두고 소설만 썼는데 등단 못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급 독자 되면 되죠. 고급 독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고급 독자는 아들 논문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제 안 써보더라도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작가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작가가 된다고 하는 건 많이 써본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글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의 글쓰기에 대한 기본을 오늘은 좀 요약을 해보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소통. 글은 말에서 왔어요. 글은 말에서 왔기 때문에 실제 글의 기본적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무조건 뜻이 통해야 돼요. 뜻이 안 통하면 아무리 스타일이 좋고 세련돼 보이고 뭔가 느낌이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그게 글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의사소통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글은 말에서 왔어요. 그런데 강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떨러 나갈 때 오늘은 10시에 만나면 10시 5분까지는 이 얘기 해야지 10시 10분까지는 요 얘기 해야지 다 정해놓고 갑니까? 그냥 얼굴에다 뭐 찍어 바르고 그냥 튀어나가죠. 튀어나가서 얼굴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시, 1시 할 거 없이 막 계속해서 얘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글은 그렇게 안 될까요? 같은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우리가 글을 그만큼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글하고 말은 같은 의사소통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문턱이 존재하는 거죠. 문턱은 존재하는데 우선 그래서 그 문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말한 그대로 쓰면은 그게 좋은 글이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글은 좀 다른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말은 우리가 대충 해도 남들이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글은 대충 써가지고는 남들이 내 의사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보조수단이 있어요. 표정, 느낌, 분위기, 제스처, 태도, 뭐 온갖 뉘앙스, 말의 톤도 있죠. 뉘앙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우린 10가지를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글은 오로지 글자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말할 때보다는 2~3배 더 자세하게 쓴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걸 권하면 여긴 남자가 없으니까 그 점은 좀 나은데 남자분들은 뭐가 있는 거 하니 용건만 간단히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항상 용건만 간단히 써요.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하면은 이게 이번 여름에 내가 그냥 미야코 갔다 온 이야기를 미야코 갔을 때 아주 아름다웠던 바다를 연상시키는 말이구나 하고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푸른 옥빛이 감탄스러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미야코 바다를 연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생전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생전 처음 듣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한 10분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듣는 얘기지만 전화로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저쪽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안 해봤구나. 이걸 왜냐하면 전화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표정이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어떨 때는 이게 놀리는 얘기야 하는 것을 그쪽이 못 알아들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이모티콘을 넣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학에서는 이모티콘 같은 거 안 씁니다. 여러분들 가끔 과제 받다 보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 인터넷에 그 글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과제를 내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그 뭐죠? 맞춤법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 변해요. 내가 데뷔하던 시절의 맞춤법하고 지금 맞춤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변하기는 하지만 아직 인터넷 글쓰기 정도까지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이.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두세 배 말로 할 때보다 두세 배 상세하게 해서 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뭔가 쓰고 싶은 뭔가가 아니라 쓸 말이 딱 있는데 그게 글로 통 안 나와.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친구한테 커피를 사주거나 술을 사주거나 해서 친구나 가족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내가 쓰고 싶은 거 말로 일단 풀어놓으면은 쓰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해서 두세 배 자세하게 쓴다. 요 자세를 일단 가집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보다 한 두세 배 자세하게 쓰겠다. 요 마음가짐이면 이제 글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소리가 모여요. 음하고 절이 모였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응?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응? 단어 잘 아시네. 단어가 돼요. 자,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게 한 단어구나 어떻게 알아봅니까? 앞뒤로 띄었습니다. 앞뒤로 띄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글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도 나중에 주제 얘기할 때 강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가리키는 글의 수준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편안한 글이에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글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리게 하는 글. 뭐 어쨌든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그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독자 마음속에 이렇게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가볍게 잘 스며드는 글.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글. 이게 이제 소위 일상 에세이 같은 거겠죠. 그런 걸 쓴다고 목표로 삼았을 때 단어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그 일상어를 사용해야 돼요. 글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서투를수록 이 경향이 심해지는데 글이 어려워요. 글이 어려워가지고 읽다 보면 이거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가 아니면 이걸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단어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에는 보세요. 우리가 바위와 바위 사이의 공간에 꽃이 피어 있다와 바위와 바위 틈에 꽃이 피어 있다 할 때 공간과 틈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로 생각을 해봅시다. 틈. 자, 공간이란 단어가 있고 틈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쪽 단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틈이에요? 두 분 사이에도 꽃이 핀다 뭐 이런. 공간도 좁아요. 좁은 공간. 공간은 넓을 것 같아요. 좁은 공간도 있는데 바늘 끝도 안 들어갈 만큼 좁다란 공간 이렇게 얘기도 하죠. 조상적이고 구체적인 단어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려는 건 모든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시적 의미가 있고, 지시적 의미가 있고요.
지시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서적 의미라고 그냥 합시다.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게. 정서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단어들은 대체로 보면 지시적 의미가 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절로 익히게 됐어 하는 단어들은 뭐냐 하면 정서적 의미가 그걸 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서적 함의가 커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지시적 의미 부분이 매우 큽니다. 틈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적 의미 부분이 커요. 그런데 지시적 의미는 이성에 호소해요. 정서적 의미는 소위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감성에 호소하죠. 이성이 호소하면 머리를 굴려야 돼요. 머리를 막 굴려야 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이 측면은 별로 작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정서적 의미가 큰 말을 사용해라. 정서적 함의가 큰 말을 사용해라. 그러면 뭔가 막연하니까 일상어를 사용해라. 구체어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은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같은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면 글이 지루해져요. 사람의 뇌는 말이죠.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건너뛰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오려고 한대, 혹은 뭐 지금 이거 나오려고 한대, 친정어머니가 와 계셔요. 그래서 너 나가니? 예, 차 조심하고, 횡단보도 건널 땐 좌우를 잘 살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한마디 한마디 새겨 듣습니까? 아니죠.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대충 듣고서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튀어나오죠.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주 되풀이되어서 듣지 않아도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잔소리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내가 하는 잔소리라고 하는 건 수없이 되풀이된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서도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했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글을 자꾸 건너뛰어 읽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질 겁니다.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단어를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느낌으로 쓰시면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뭐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 없을까? 소위 이제 동의어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 안 까신 분이 있으면 좀 까세요. 사전 앱 있잖아요. 요즘 사전 앱이 있어서 나도 사전을 싹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앱 같은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다른 뜻의 단어 없을까 이런 걸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번엔 궁리했다라고 쓰자. 이번엔 느꼈다라는 말을 내가 앞부분에 썼으니까 이번엔 그런 성 쉽다라고 표현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공간이란 단어와 틈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공간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 틈이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초고 쓸 때는 그럴 정신은 없으시겠죠. 그냥 내리다지로 쭉 쓰시겠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내 글을 갖다 다시 펼쳐놓고 좀 다듬어서 완성본을 만들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어에서 이 단어는 지시적 함의가 큰 단어니까 읽으면 사람들이 딱딱하다고 느낄 거야. 뭔가 좀 정서적인 함의가 큰 단어, 같은 뜻이지만 정서적인 함의가 큰 단어가 없을까? 이런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소위 일상적인 칼럼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단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바입니다.